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인사동처럼 상가만 남는 지역이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해법은 바로 무지개떡 건축에 있다. 이 얘기는요, 건축가 황두진 씨가 새로 낸 책 무지개떡 건축의 화두입니다. 오랫동안 한옥, 그리고 또 도시건축의 미래, 또 한국적인 건축 등등에 대해서 연구해온 건축가 황두진 씨가 최근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새 책을 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황두진 건축사무소 황두진 대표를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무지개떡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막상 발음을 해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저희 팟짱에 처음 출연이세요. 그동안 그 시사통 이런 팟캐스트에 가끔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그동안 너무 이 정치 현안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이런 문화를 즐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팟짱의 애청자들에게 우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황두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출연하는 건 제가 처음인데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로서야 이제 가급적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 연락이 왔을 때 저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뭐 경제, 네. 정치 이런 현안을 다루는 네. 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저 같은 이제 건축 일을 하는 사람도 여기 초대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처음인가요? 네, 건축가는 네. 저희가 처음 모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고루 보도하고 싶지만 역량의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막 당면한 정치 현안에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잘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아마 저희 애청자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뭔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책을 새로 내셨어요. 책이 너무 예뻐요. 무지개떡. 방앗간은 맞아, 이 무지개떡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축을 떡에 비유한 책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뭐 음식 문화와 건축의 결합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뭐 사실 그렇게 거창하게 드릴 성격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건축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가장 쉽게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만든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종의 조어. 그렇죠. 예, 조어인데 예. 실제 뭐 빵이 밀가루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한동안 막 떡집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이건 쌀로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떡집들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빵을 즐기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제 이른바 건축가 황두진 안에는 이렇게 전통 문화, 떡, 한옥, 뭐 이런 우리 거 이런 거에 대한 애착, 애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나 써왔던 책을 보면 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만이 소중하다라는 식의 그런 폐쇄적인
우리 것 사랑이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역설적으로 저한테 그런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보편성의 문제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네. 뭐 건축물이라는 게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기후라든지 어떤 풍토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가 많이 변해도 상당 부분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건축의 보편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의 경험이 누적돼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필요하다면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보편적인 건축의 어떤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한국적인 건축이 될 거다라든가 뭐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건 좀 부차적이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좀 역설이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이번에 책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현재의 도시 건축을 시루떡에 비유하셨어요. 그것도 떡이죠. 아니 잠깐만, 떡을 좋아하세요? 그냥 다른 분들 드시는 거 정도로 저도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행사할 때는 무슨 뭐 행사나 모임을 할 때 떡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맞아요.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빵으로 행사를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기자들 특종해서 특종상 타면 떡을 돌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떡을 예, 돌리고요. 예, 예. 그리고 기자들이 결혼하면 또 떡을 돌려요. 요새 뭐 초콜릿 돌리고 이런 예, 문화도 예, 좀 예.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떡을 돌리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그 건축일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토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땅 팔 때 행사도 있고, 뭐 상냥식이라고 그래서 네. 또 행사도 있고, 뭐 완공하면 또 완공대로 행사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럴 때 떡을 준비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 직업상 떡하고 좀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 직업상 떡과 예, 연관이 예. 많다. 그 현재의 건축을, 우리의 건축을 시루떡에 비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루떡이 사실 무지개떡 건축이 뭐냐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방식이기도 한데요. 시루떡은 우리 잔치상에 이제 잘 그 갖다 놓은 떡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맛있고 참 좋은 떡이에요. 하지만 이제 시루떡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쌓아 놓으면 네. 그럼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가 동일한 것의 반복이죠. 그런데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왜 그 어휘를 썼냐면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고층이건 저층이건 간에 상당수의 건물들이 단일 용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는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사실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가 다 주거인 단일 용도 건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 사옥 같은 거를 네. 보면 지금은 의외로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뭐 시내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이 사옥인데 1층에 길과 면한 부분에 뭐 가게나 뭐 상점 식당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카페가 많이 네, 들어서 그 있죠. 예. 변화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예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 회사 사람들만을 위한 로비였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시루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복합 건축의 그 전통이 상당히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거칠게 얘기해서 20세기 한국 건축 도시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루떡 건물을 지어온 역사.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해서 무지개떡은 뭐냐면은 층별로 이제 용도가 좀 다른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주거가 들어가는 가능성을 갖고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선생님 인기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벌써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TV,
또 유튜브, 오마이 TV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 한 거를 묶어서 팟빵에 네. 재방송 형태로 오디오 버전만 또 따로 올리거든요. 조선은 뭐 소위 얘기하는 원소스 멀티유스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군요. 그렇죠.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비나니까. 조선은 집을 공간을 자연과 어울리게 짓고 서양은 집을 지을 때 공간 개념이 다르다는 글을 어디서 본 듯합니다. 이런 어디서 이런 칼럼을 좀 쓰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이전에 그런 그 글을 쓴 기억이 저도 나고요. 아, 뭐 이거 역시 개별 사항들은 굉장히 다르지만 조금 역시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배치예요. 배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풍수부터 시작해서 네. 그 뭐 사찰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그 전통 건축 얘기할 때 네. 그 사실은 배치를 잘하면 상당히 많은 건축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실내 공간이 좀 단조로운 네.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서양 건축은 공간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외부 공간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실내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의 그 차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기억해서 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인기 있는 건축가는 다르군요. 앞서 말씀 주셨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시루떡 건축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자 여기는 전부 주거 단지입니다. 여긴 전부 집들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는 사무 공간입니다. 오피스 공간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데 좀 그 힘들고요. 그래서 뭐 베드타운, 잠만 자는 동네, 네. 전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집은 그렇죠. 일산, 뭐 안양, 안산 막 이런 네. 데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당연한 그리고 출퇴근하는데 뭐 한두 시간 쓰는 건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비록 말을 이렇게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던 거를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어차피 뭐 저희 건축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 현상 전반에 상당히 어떤 그 회귀하는 그 반복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현실 세계 속에서 이제 유사 사례들은 뭐 사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제가 특히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 고도 성장기가 네. 끝나간다는 이미, 얘기들이 예. 많이 들리고 네. 그랬을 때 아마 많은 사회적 관심은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쪽으로 옮아갈 텐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집단으로 그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그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건축의 유형이 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관심사는 아까 얘기했던 시룩덕 건축의 경우에 네. 사실은 그 건물과 길와의 관계가 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런 건 이제 뭐 거의 엔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건물하고 길이 만나서 네. 어떠한 소위 이제 스파크가 튀느냐에 예. 따라서 그 거리가 굉장히 활기 있어지기도 하고 맞아. 아니면 굉장히 지루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현재와 같은 시룩덕 건축의 문제는 건물하고 길이 어떤 아주 유기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층의 주거 공간. 예, 우리나라 이제 그런 데 굉장히 많은 거죠. 심지어는 단지화된 아파트 안에서도 네. 앞에
그 집 앞에 예. 그가 일반적인 거리는 물론 아니고 뭐 네. 녹지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에 보통 집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1층 아파트 1층은 뭐 가리느라고 정신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인기도 별로 안 좋아서 뭐 마당 있는 1층 아파트 뭐 지하실 있는 1층 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게 곧 인기 안 가죠.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자꾸 이제 쇠창살 같은 거 하게 되고 그러면 집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네. 아 이게 내가 나 스스로를 이제 어디다 가둔 것 같은 아, 모습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보기에도 뭔가 이제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그 집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왠지 사람들이 그 쳐다보게 돼요. 불 켜져 있으면 저 집은 뭐 더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이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럼 뭐 걷고 싶은 거리는 잘 안 만들어질 거고 맞아요. 집 안에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길과 면한 모든 건물의 그 저층부는 사실은 그런 폐쇄적인 기능이 들어갈 위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뭐 상업시설,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무슨 뭐 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이 있을 수도 예.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적절한 어떤 공공기관이 네. 그런데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체국이라든지 뭐 문화센터 이런 거. 이렇게 항상 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네. 왜 우체국, 파출소 이런 것들은 항상 저층 독립 건물로 존재할까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네. 그냥 일반 건물에 저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우체국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독립된 네. 자기 건물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일반 건물에 다른 기능들과 공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루떡 건축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쾌적하고 그 좋은 삶을 사는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그런 문제점은 조금씩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 여전히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시루떡 건축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상암동이 대표 시루떡 건축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저도 아까 오면서 봤는데 어떠세요? 여기도 참 전형적인 시루떡 지역이다라는 생각하면서 네. 왔어요. 그렇죠. 강남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오피스텔 막 이렇게 서 있는 곳 그리고 여의도 뭐 이런 데 전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대도심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 구도심은 조금 뭐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한국에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보세요? 어느 지역이 그런 데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건축 유형이 필요하다라고 아, 해서 좀 그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형성된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예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몇 개 했고. 네.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지역들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 쪽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를 볼 때 항상 흥미로운 것은 네. 어떤 생각에 앞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측면은 그냥 가만 내버려 뒀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 두 개의 이제 그 생각들이 서로 교호하면서 네네. 이제 좀 새로운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상 주거와 다른 기능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를테면 이제 복합 건축이라고 네. 해야 될 텐데요. 1층에는 그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지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상가주택.
상가주택. 예, 예. 상가주택이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봐야 될까요? 무지개떡 건축의 개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주상복합. 예. 예. 주상복합 있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연관성이 깊은 개념인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지개떡 건축이 상가주택이나 주상복합하고 뭐가 다릅니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 주거와 다른 기능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이 뿌리는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제가 굳이 그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상가주택이나 주상복합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그 통용돼 왔던 그 언어적 감성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문자 그대로 가게 위에 사람이 사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달됐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약간 문화적 거부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맹모 삼천지교에서 보면 네. 맹자 어머니가 야 여기서는 애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가는 데가 그 시장 주변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과 이 주거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문명적인 좀 터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들리는 예. 그 단어가 있지만 그거는 또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상업 지역에 네. 고밀도로 고급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이제 부동산적 개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주상복합 건물들의 그 복합 지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거고, 그렇죠. 그럼 밑에 조금 1층에 그 상가들이 뭐 좀 편의점 조금 있고 뭐 카페나 뭐 레스토랑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어서 네. 그 두 개의 단어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전달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단어는 좀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면 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글 쓰는 입장에서의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말씀하신 대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상복합, 상가주택,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로 들리고, 그리고 이게 뭐 주는 감동이랄까 감흥이랄까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떤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 뭐 이런 정도이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유 상가주택이라도 들어가야지 뭐 이런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지개떡 건축이 함의하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옥상까지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한번 저희가 그 무지개떡 건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어떤 건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게 무지개떡 건축이로구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제가 길에 섰습니다. 통이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네. 길에 어떤 그 거리를 걷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이제 저 앞에 있는데 일단 그 건물의 그 저층부 길과 만나는 부분이 상당히 아기자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부 잘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딱 건물이 땅까지 내려와서 네. 그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 건물에 어떤 부분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예. 뭐 거기 심지어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2층이나 3층 정도까지는 그냥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각 그 가게의 출입구가 뭐 살짝 뒤로 물러나 있거나 해서 비 안 맞고 이렇게 네. 뭐 우산을 좀 뭐 핀다든가 할 수 있고 네. 근데 심지어는 건물 중간에 무슨 통로 같은 게 나서 그 건물 뒤에 또 다른 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통해서 갈 수 있다든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작은 덩어리들의 집합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통일감이 있는 아,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1층에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방구가 있을 수도 있고, 문방구. 예. 예, 그다음에 뭐 먹고 마시는 데가 네.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뭐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체국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어떤 공공의 기능, 일반 도시 기능이 이렇게 좀 작은 스케일로 네. 들어가 있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면, 네. 근데 그 계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계단은 아니고, 네. 뭐 로비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계단 이렇게 네. 철문으로 닫혀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바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을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의원 그 아니면 뭐 그냥 작은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층과 2층의 차이는 그 이 손님들이 그 장소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 정도의 차이 그리고 아니면 예약을 하고 오느냐 그냥 가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3층 정도에는 그냥 작은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저희 같은 네. 뭐 설계하는 사람들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디자이너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슨 학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1, 2, 3층이 구성돼 있다고 하면 4층, 5층 정도에 이제 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집으로 올라가는 동선 같은 것들은 따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집이 제가 지금 현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마당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건물 마당이라는 건 원래 땅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건물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마당이 있을 수 있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상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옥상의 기능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집은 뭐 이렇게 큰 규모의 그 호화로운 집일 필요는 없는데 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크지 않지만 네. 한 4-5평 뭐평 묘사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무슨 한 15제곱미터 정도 되는 네. 그 정도만 해도 작은 마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는데 그 외부 공간이 이렇게 옥상 정원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자기 생활 공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하고 식당하고 이 마당이 연결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 거실하고 연결돼 있다든가 그것이 이 외부 공간만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일부러 옥상 정원이라는 말과 옥상 마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구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옥상 정원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진화 발전시킨다면 그게 이제 마당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럼 이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네. 우리 보통 이제 마당 하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두 가지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텃밭이고요. 네.
하나는 바베큐인데 맞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 아니 나라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엄청나게 그 예, 예. 너무 먹어요. 근데 실제로 그 텃밭 갖고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자기가 그냥 4인 가족 혹은 요새 이제 소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그 가족들의 밥상에 깻잎과 뭐 그런 고추와 이런 부성기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면 네. 사실 해보면 한 평이면 됩니다. 그렇게 그럼요. 많이 안 필요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5평 농사 해보면 지으면 너무 많아서 다 버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맞아요. 먹거리를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거를 수확을 해서 먹는다는 게 보통 애정 생각보다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런 거를 위해서 그 필요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건물이 네. 아주 작은 건물이 아니고 꽤 크기가 있어서 예. 옥상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옥상에 이제 어떤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능을 넣는 것이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거주자가 옥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부분도 있으나 옥상의 어떤 부분은 네. 그 건물 전체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뭐 접근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만약에 그 지역에 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을 때 네. 어떤 건물들의 옥상에 이런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옥상에 그리고 조그만 뭐 또 상업시설 같은 게 있으면 네. 거기서 뭔가 또 조그만 카페테리아 같은 뭐 예. 무슨 이렇게 선순환 예.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옥상이 갖고 있는 이제 소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건물의 유형적 그 개념적 유형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에서 자동차가 안 등장했죠. 그러니까요. 그럼 차는 어디 있냐? 어디다 둬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뭐 걷고 싶은 거리 뭐 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그 방해 요소가 이제 주차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자동차를 도시 생활에 너무나 당연한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길과 물론 사람과 네. 그다음에 저는 거기 자동차로 구성돼 있다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네. 자동차는 양적인 질적인 큰 변수예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방치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방치된 결과는 이제 우리가 다 그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본 원칙은 그 주차는 자기 땅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래요. 예. 물론 약간 법적 예외가 있긴 네, 합니다. 네, 근데 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땅이 조금 크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땅이 작으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주차를 계획을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층이 다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이 야, 이 건축가 이 사람이 저 도대체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개념조차 없단 말인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렇게 자유창작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 규정을 지키다 보면 그냥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렇게 주택 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있는 거리 걷다 보시면 1층이 이렇게 다 주차장만 있는 그런 거리들도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땅에 좀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파서 이제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땅의 규모가 꽤 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는 100평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그 규모만 돼도 그 배치를 실제 해보면 몇 그 대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빼고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주차장 배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리한 것은 그렇다고 제가 뭐 예언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공중부양에서 날아다닌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자동차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공영주차장 건물이라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관리되고 운영되는 지역이 우리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강남의 설해마을 쪽에 가서 보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다만 공영주차장의 유형을 조금 새롭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영주차장마저도 무지개떡 건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시루떡 건축입니다. 공영주차장들은. 예. 그런데 주차장 건축에 예. 길과 만나는 주차장 건축의 그 이 저층부에 네. 사실은 차량 진출인로만 필요한 거잖아요. 주차장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 나머지 길의 면한 쪽에는 가게를 넣으면 되죠. 카페나 뭐 이런 뭐 예. 문방구나 뭐 그렇죠. 편의점이나 그러니까 뭐 일상 이런 도시의 일상적인 필요한 기능은 여전히 일층. 저층부에 들어가고 예. 뭐 밑을 파건 위로 올리건 주차장은 그 안에 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출인로만 만들어 주고 네. 그리고 그 거리에 면한 그 건물의 저희가 이제 인면이라고 그럽니다. 건물의 네네. 얼굴도 예. 그게 꼭 주차장 건물처럼 보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죽전 쪽에 가면 네. 그 헤르마 빌딩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가서 보시면 이게 주차장인지 미술관인지 헤르마 빌딩. 예,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정훈 씨라는 그 젊은 건축가가 설계하신 건물인데 네. 상당히 그 좋은 사례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건물에 또 위에 옥상이 있을 텐데 예. 거기도 일부 주거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네. 의견이 있으세요. 아래 식당 들어오고 위에 집이고 그럼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있겠냐. 네네. 이게 그냥 주거는 시루떡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식주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얘가 저 먼저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무지개떡 건축으로 온 도시를 덮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네. 뭐 도시 문제는 사실은 어떤 게 개인이 그 이 처방을 내리기엔 너무나 복잡한 문제예요. 다만 저는 그 이런저런 제 경험이나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이 주거와 다른 기능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의 유형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믿는데 네. 그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을 여행을 네.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당수의 건물이 그런 복합의 건물들입니다. 예.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의 뭐 방콕 시내 같은데 태국 이런 데를 가봐도 네. 싱가포르 마찬가지고 복합 건축의 비중이 우리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의외로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시도를 꽤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근데 그게 계속 잘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른바 재개발 도시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러면서 싹 하면서 다 쓸어버리고 단지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길과 연결을 잘 맺고 있는 주거 상업 복합 건축의 전통이 굉장히 희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 이제 몇 개 사례들을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상당히 그 도시 건축으로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유형이에요. 네. 다만 아까 세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거를 그냥 주상복합 상가건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얘들은 별로 안 좋았던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워낙 많을까봐 제가 말을 만든 것이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널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유형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뭐 아래층에 식당 있고 위에 있으면은 뭐 불편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실 때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살죠?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 환기를 어떻게 환기.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자기 집 안에서의 삶이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건축 유형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이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 남쪽 바라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타워형 아파트가 다시 인기가 없어지고 지금 판상형 아파트가 다시 돌아온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별 주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개개인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게 꼭 사회적 선일까? 그렇죠.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잘 피부에 와서 안 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뭐 사회 뭐 이 건축뿐 아니라 무슨 뭐 정치 경제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네. 이 개인의 이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이제 그렇죠.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죽어도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네. 이것들이 공존함으로 해서 사회적 선과 개인의 선이 어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인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 판상용을 지어 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 경관도 다 막아버리고 바람도 다 막아버리고 네. 도시는 굉장히 이게 뭐 도시가 군사시설도 아닌데 무슨 병영 건축처럼 이렇게 쫙 예. 앞으로 나란히 한 건물들만 생겼을 때 도시 경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우리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도 중에 그 하나로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무지개떡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통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사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앞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 누가 와서 시끄럽게 뛰면 올라가서 항의하는 그거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너무 뜁니다. 네, 이런 네, 네. 정도의 소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컨대 무지개떡 건축이 된다면 최소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인사도 하고 뭐 그 집 어때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소통이란 개념을 놓고 본다면 이게 활성화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어떤 시나리오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또 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론, 기술적인 예.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시스템은 없죠. 그럼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이제 조율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제일 바람직하게는 야 무지개떡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무지개떡만 지어라. 제가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각자 주어진 여건 한에서 몇 개의 사례들이 좀 이런저런 지역에서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네. 관찰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이 되면 네.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나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여행을 가보면 도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구도심일수록 뭐랄까 좀 기풍이 있고
그리고 막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보면 제가 언젠가 출장을 폴란드 뭐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1층에는 전부 말씀하신 대로 저층부는 상가가 많고 그 위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되게 짧고 뭐 네. 물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죠. 생활 양식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막 전부 온 국민이 일 중심 사회잖아요. 노동 시간이 제일 길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쏟고 아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서 밤에 잔뜩 술이 취해가지고 밤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앞서 선생님께서 그 우리가 이제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어제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 성장 지수가 이제 3%. 그것도 뭐 많이 잡은 거고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높게 잡은 이 심리라서 너무 낮추면 안 된대요. 이게 뭐 그래서 자기 현실적 예언 같은 그러니까요. 측면이 좀 있죠. 예. 이 경제 예측이라는 게. 그래서 막 2% 저성장 시대에 우린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도시의 미래 또 건축의 방향, 노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사회의 풍경, 내 삶의 조건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질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렇다면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삶은 다 뭐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해서 이 저성장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사역할 거냐. 예. 그것이 정말 이 저성장 극복하는 길이기조차 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도시를 키워서 도시에 몸집을 불려가지고 더 오랜 시간을 출퇴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의 가치일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마 가면 갈수록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거고. 네. 그런데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최소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 네. 하루에 막 2시간 넘는 출퇴근을 하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고 하면 병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사회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이제 문제지만 그 이동 시간,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도시 구조. 일하는 데서는 대규모로 일만 하고 네. 사는 데서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처럼 네. 집단으로 모여서 살기만 하는. 예. 그리고 그 사이는 어마어마한 도시 인프라로 하루에 2번씩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해야 되는 도시 구조에서는 네.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죠. 나한테 그런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환점 하나를 좀 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으로 도시가 딱 덮일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건물이 늘어나면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도 이런 무지개떡 건축이 많아지면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 재미 아기자기할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처럼 또 혹은 막 이런 오피스 빌딩이 막 잔뜩 서 있는 그리고 되게 또 추워요. 여름엔 덥고 이런 건축이 많은 데가 그래서 이제 뭐 환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데 근데 무지개떡 건축들이 있는 아기자기한 동네가 있으면 구경하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동네를 자기가 구경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그런데 네, 네. 요새 보면 서촌 그리고 또 연남동 이런 데가 그렇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뭐 카페도 있고 뭐 주거 공간도 있고 뭐 이게 주차 공간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또 고민인데 건축가로서 생각하시는 부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종합적인 처방을 갖고 있으면 좋겠으나 뭐 유감스럽게도 그럴 만한 능력은 못 되고요. 다만 그 어떤 단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지금 이제 소위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네. 그 저희는 지금 그 서울시 차원에서 그 건축 행위를 좀 동결시켜 놓은 지역이에요. 서촌. 예, 그러니까 예. 뭐 신규 허가가 안 되고 용도 변경 안 되고 네. 한옥은 할 수 있고 뭐 그런 지역인데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법적인 조치지만 이 동네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어떤 청사진이 충분히 그려지기 전까지는 좀 보류하자는 이제 그런 조치였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각자가 다 이 뭐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바람직한 도시는 뭐냐면은 뭐 도시라고 하면 너무 이야기 단위가 크니까 어떤 바람직한 지역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건강하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비율을 어떻게? 예,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간 뭐 이게 무슨 9대1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네. 치우쳐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은 상주 인구밖에 없다. 그건 이제 100% 주거 지역이라는 의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주 인구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거기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 예. 그런데 반대로 어느 지역에 가면 상주 인구는 하나도 없고 유동 인구만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중심 상업지구 뭐 이런 지역일 거예요. 네. 주거 없는 데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아, 동네. 그 동네라는 말의 이 함의가 이 적절한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의 조화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시루떡 건축의 문제로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루떡 건축은 정의상 네. 유동 인구 아니면 상주 인구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All or nothing.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상주 인구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고 어떤 기업체 사옥은 네. 유동 인구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같은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 직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변화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투표권이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투표권은 정작 살고 있는 내가 동네에 들어가서 대해서는 잠만 자고 정보가 나오고 없어요. 뭐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는 맞아요, 별로 거닐어 본 적도 없는 예. 내 주소지에 제 투표권이 있는 건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몰라도 이제 가끔 그런 의문은 드는데 네. 하여간 이 무지개떡 건축은 정의상 건물 하나가 작은 동네처럼 돼서 네. 그 안에 이제 유동 인구와 상주 인구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네. 지금 뭐 서울시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그 변화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상주 인구가 있던 자리를 유동 인구가 대체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던 집이 네. 뭐 카페, 레스토랑, 뭐 네, 사무실 바뀌고. 이런 거로 바뀌는 거예요. 예. 원래 사시던 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네, 네. 그걸 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만 건물의 유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한국의 도시들이 특히 서울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친환경 건축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 친환경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그 뭐 제시계 저 나름의 표현인데 개별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높여주는 아, 관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그런 거죠. 태양광을 이용한 뭐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 그레이 워터라고 그러는 이제 빗물 네네네. 이거 받아서 뭐 조경수 같은 예, 거 사용하고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은 그 도시를 그 조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뭐 우리 그 저 이 공해 매연 뭐 이 에너지 소비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교통 그 수단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보통 하죠. 예. 그러니까 도시를 좀 작고 그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나 공간을 좀 그 축소해주고 네. 하면은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별로 친환경적인 생각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 굉장히 친환경적인 생각인 그럼요. 거예요. 예. 이거는 특별히 무슨 장비를 설치할 예. 필요도 없고 그냥 도시 자동차가 필요 조직만 잘 돼 없잖아요. 있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아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일서부터 뭐 절대적인 그 피로를 해소하는 그렇죠. 것까지 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개별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높이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우리 사회가 아주 개인주의. 중요해요. 그게 예, 해야 뭐, 돼요. 그거 해야 되고 다만 이게 양동 작전을 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양동 그건 작전. 그거대로 하고 네네. 다만 도시를 조직하는 방식에 있어서 눈에 네. 보이지는 않지만 이 관계와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시를 작고 조금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 또한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산업 제품만 갖다가 설치하는 식의 친환경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오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예를 든 게 예. 이제 한때 네. 요새는 뭐 그 논의가 많이 없어졌는데 교외 지역에 이제 탄소 제로 커뮤니티 만드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뭐 그 모델 그 프로젝트들, 그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되고 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저층 유형이에요. 네. 그 왜 꼭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홍보하고 그럴 때 보면은 등장하는 건물 유형이 다 이렇게 저층 유형이니까 네, 항상 단독주택.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그런 대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뭐 다 그 마을 안에서 이동은 네네. 다 공용하는 자전거로 하고 뭐 좋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자기가 만약에 거기 살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 자체는 충분히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분들이 절대 다수가 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다. 그럼 그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요. 아낀 에너지가 전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게 다 낭비되는 이제 거네요. 길에서 다 소비가 되는 되니까 거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예.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물론 현실은 그보다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결국은 도시 그것도 네. 이제 도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네. 반지름이 작은 지역에 다시 주거가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당위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정치 지도자들이 그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친환경, 그다음에 뭐 아토피 많은 아이들 많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특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막 도시에 나가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막 전부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걸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집안에 무슨 뭐 친환경 자재를 써서 이 건축이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도시의 기능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게 뭐 그냥 그 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런 발상의 전환,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제도의 책을 쓴 변화, 거죠. 발상의 전환 이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별 건축물을 잘 지어서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이제 법과 제도에서 좀 가능성을 열어줘야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음. 사실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황 선생님하고 정치인들 몇 명을 그 떼토크를 언제 한번 해서 이 건축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시간 정도 저희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동안 맨날 그 정말 사나운 정치 이슈만 다루다가 뭔가 좀 그런 그 무지개떡 건축으로 들어가 보는 상상도 해보고 말이죠. 그 옥상 그 마당에 작은 텃밭도 좀 해보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최소 1시간 정도는 쓰는데 그거를 줄여서 뭐 5분 안에 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막 이런 기분 좋은 상상도 하는 기회였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저는 뭐 그 여기 처음에 그 출연 요청 받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또 원치 않은 방향으로 얘기가 너무 흘러가면 어떡하라는 생각 좀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건축 문제라는 게 이게 사회적 어떤 측면 상대 사회적 문제고 이것은 또 뭐 정치의 문제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뭐 지금 총선 뭐 대선 네. 이런 거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이야기의 본질이 아닌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이게 서로 도와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역 건축가로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 혹은 제가 경험한 내용이 비록 굉장히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회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단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담쟁이 덩굴 같은 것도 심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팟짱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정치 분석, 현장 생중계, 교양, 건축, 교양 문화. 네, 오늘 완전 종편이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삭막하고 험한 그쵸. 네, 이런 네. 데 말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그리고 네. 유럽을 한번 갔다 오면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부러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선생님께서 좀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고, 그러니까 이 책이 뭐 부족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야 저로서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지개떡 건축, 회색 도시의 미래. 메디치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덕분에 정말 오늘 좋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